그리고 여기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올해 농업농촌의 길 2021은 이틀 동안 지금 개최가 되는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하는 세션이 두 번째 날 오후 세션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세션은 어제 오늘 이루어진 오늘 오전까지 이루어진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어떤 큰 물결들이 있는데 그런 물결들 그러니까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농업 또 디지털 거래 유통혁명 또 통상 질서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보고 그래서 오늘 이태호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이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산업화와 개방화 이후의 여건이나 또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왔고 우리 농업은 어떻게 변화를 해왔고 그렇지만 어떤 한계와 문제점이 있고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농업농촌의 길 앞에 나온 거와 또 오늘 또 이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과 또 아시다시피 본 세션의 사실 목적은 내년 3월에 대선이 치러지고 5월부터 이제 공식 신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신정부는 좀 핵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정책 과제 뭐 이런 거 또 뭐 굉장히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우리 토론자들은 좀 거기에 유념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세션은 우리 한국농업경제학회랑 우리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전국농업인 총연맹, 그다음에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지금 이 세미나를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는 우리 충남연구원의 우리 강마야 박사님께서 또 지역에서 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신정부에 바라는 어떤 바람직한 농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이나 정책 이런 신규 사업보단 좀 정리를 좀 하자는 기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방향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제도나 정책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정비 기간을 갖는 게 저는 그 다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성과 평가는 물론이고 어떤 것을 더 새롭게 하지 말고 다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좀 간소화하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체계의 개편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런 물줄기 흐름을 좀 골격을 잡고 다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정책의 기획 단계와 마지막에 정책 집행 단계가 사실은 다 지금 좀 제각각인데 이걸 일치화시키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 하에 원칙은 기존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농정 예산의 어떤 개편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산의 개편에 따른 조직과 인력이 상당히 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통이 좀 필요할 텐데요. 추진 체계에 대한 개편. 그다음에 농촌 마을 단위에서 어쨌든 불어오는 그런 민주주의의 바람을 좀 더 일으켜보고 민간 협치 체계를 조금 더 제도화하자라는 것을 핵심 원칙 한 3가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기존 정책과 사업에 등 농업 농촌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재편할 거냐, 개편할 거냐. 첫 번째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했던 그 종합적인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력관리제를 도입해서 시한이 다한 사업들은 이제 과감하게 일몰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유사 중복 사업들은 통폐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보조금의 그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굉장히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공정성을 사실 좀 재확립해야 되는 거죠. 뭐 경영체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농지 제도의 문제도 사실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 정보 공유 과정의 투명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누가 다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상시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사업의 보조 사업 집행 방식이 아니고 사실은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융복합 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프로그램 단위의 어떤 위탁 사업을 좀 더 집행 방식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보조금 자체도 개인이 좀 농가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좀 줄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장 주체자들이 좀 시장에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좀 지금 현행보다 조금 줄이고, 사실은 정부의 공공적인 개입이나 역할이 좀 확대되는 사업군들은 좀 높이자라는 방식을 좀 원칙에 두고 농업 보조금의 구조 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조직과 인력의 추진체계 개편입니다. 아까 그 핵심 원칙과 방향에 입각해서 두 번째 과제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많이들 얘기합니다. 칸막이 행정,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인사 그 순환 문제 때문에 어떤 전문성과 역량을 축적할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팀별로 어떤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하다고 알고 있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개별 단위 사업 방식 때문에 아마 이루어진 부분일 텐데, 이게 협업 과제를 좀 촉진하고 성과 향상을 좀 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좀 유연하게 해보자. 예를 들면 개별 사업 방식이 아니고 프로그램 단위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팀도 사실은 통합 업무 추진팀으로 핵심적인 몇 개만이라도 그런 통합 업무를 할 수 있는 추진팀을 좀 꾸리고, 대신에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평가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는 방식들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쪽 행안부에서 뭐 협업 이문관이라든지 협업 포인트 제고 정보도 많이 이제 지금 하라고 지금 정부 부처에 이제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지금 농식품부 부처 내에서 먼저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식품부 먼저 선행을 보여야 이게 되는 거지. 사실 지방에서 뭘 하려고 해도 이런 깔때기 구조라는 그 조직의 한계 때문에 뭘 더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먼저 한번 핵심적인 몇 개의 사업만이라도 개별 사업이 아닌 프로그램 단위 사업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팀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으로는 농촌 마을이 지금 사실 민주주의가 됐다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결국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그냥 이 사업이 왜 생겼지라는 이유도 모른 채 떠밀려서 사업을 하고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사실은 위에서부터 이 내용들이 올라가고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라는 거죠.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 바람을 좀 더 이제 지역에 좀 불어오고, 민간협치 체계를 이것을 그냥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그냥 자기 열정페이를 해서 그냥 논의한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걸 좀 제도화하면 좋겠다. 특히 지금 뭐 중간지원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실행기구, 재단 이런 것들이 많이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제도화하는 것과, 그다음 이 사람들의 의견 수렴이 정책 기획이나 결정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선결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각종 여러 개 위원회, 각종 법정 계획 여러 가지 좀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하고, 농정 심의회라는 그런 기능들 굉장히 위상을 갖추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사업을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그다음에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제 교육 과정에 농업 농촌에 대한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교육 과정을 반영시키는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농업 농촌이 왜 중요한지를, 감수성을 익히고 공익적 가치가 왜 필요한지를 지금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는 정규 과정화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 정부의 과제는 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담대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마야 박사님은 하여튼 그 현장 연구 경험에 기초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와닿은 거는 하여튼 그 정책의 기획, 집행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조화와 뭐 일원화 뭐 이런 것도 와닿았고요. 또 기존 정책 그 사업 등 이런 농정 예산이나 추진 체계 개편에 대한 얘기, 또 민간 협치,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뭐 데이터나 농업 농촌의 뭐 종합 데이터베이스와 또 교육 과정을 좀 내실화 뭐 이런 얘기를 그 앞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는 우리 문한필 교수님인데 아까 소개를 못 드리니까 소개 본인이 하시고 5분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의 문한필입니다.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요. 그 우리 이태우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과 또 이제 신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다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공익직불제가 우리 이제 비시장제 가치에 대한 이런 보상 차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되고 이게 이제 점차 확대될 그럴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이제 비시장제 가치 여기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역 가치와 지역 가치의 괴리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비시장제 가치에 포함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FTA가 이제 멈추고 시장 개방이 지금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또 우리 RCEP, 뭐 CPTPP 이렇게 계속 당분간 이렇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개방이 여전히 이렇게 진행 중일 걸로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FTA 그 보완 대책이 한칠레 때부터 생각하면은 거의 이제 17년 이렇게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제도들을 또 여기 FTA 대책에 실어서 또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또 일정한 성과도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보안 대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추진해왔던 시장 차별화 그리고 식품 안전성 제고 이런데 이제 분명한 소기적 성과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FTA 대책이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3, 4년 정도밖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농업 부분의 어떤 시장 개방에 대응한 이런 투용자 정책을 어떤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갈 건지 아니면 우리 농정의 어떤 새로운 축으로 이제 또 새로 자리매김해야 될 건지 이제 이게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지 않나. 특히 이제 다음 신정부 기간에 이제 그게 종료되는 시점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농가들이 동일하게 같은 이제 파급 영향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시장 개방이 어떤 개별 농가들한테 이제 미치는 영향이 이제 취약한 농가들이 더 이제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 개방이 어떤 특정 품목을 이제 대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피해보전 직불제, 폐업지원제 같은 단기 피해보전 이런 제도를 그동안 이제 운영해 왔고 특히 폐업지원제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이 돼서 한중 FTA 그 발효하고 나서 5년이 되면은 이제 이게 일몰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일몰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비농업계로부터 시장 개방에 대한 이제 유일한 피해 보는 산업인 농업이 이제 확보한 어떤 그런 예산적인 어떤 정책적인 지원의 어떤 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상생 기금이나 이런 자발적 기금 같은 것들이 이제 모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요게 시장 개방에 여전히 진행 중이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몰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것을 이제 중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풍선 효과나 또 여러 가지 부정수급 문제 이런 개선점들을 좀 바꿔가서 이게 우리 그 구조조정 시장 개방에 대응한 어떤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취약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랑 이렇게 통합 확대 개편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공익적 지풀이랑 또 잘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스마트나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고령화되고 이렇게 청년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 농업 인력을 이게 아주 소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미래 농업에서. 그럴 때 지금 어떤 생산 여건이나 경영 여건이 좀 불리한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영농 활동에 다시 이렇게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그 농업 인력을 우리가 좀 소중히 하고 우리가 한정된 이 농업 자원들을 희소한 농업 자원들을 이렇게 재분배,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정책으로 이걸 개편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문한필 교수님은 워낙 얼마 전까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산물 무역 및 뭐 농업 통상 쪽을 주로 연구를 하셔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RCEP은 뭐 타결이 됐고 곧 발효가 되는 것 같고 CPTPP라고 이제 일명 우리가 뭐 마지막 그 FTA가 우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 농업 농촌에 큰 영향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가입 움직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개방이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계속 심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어떤 단기적인 일몰제라 그러죠. 그거를 그 일몰제인 FTA 피해 보전이나 폐업 지원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정분을 갖고 갈 거냐, 이거를 아니면 어떤 구조조정 정책의 큰 틀 안에 집어넣을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초점을 두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토론자는 우리 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우리 서용석 사무총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방금 소개받은 그 한농인 중앙연합회 서영석 총장입니다. 20대 대선이 이제 약 100여일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농정 방향이 매우 이제 중요한 시점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현재 이제 각 정당과 그 후보자들이 공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현장에 눈높이에 맞는 정말 실리 있는 그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고, 따라서 오늘 이 그 세션이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정부의 역할, 그리고 농업, 그 농촌 농업인들의 그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가 남은 100일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대내적 그 농업 환경 여건 변화 속에서 그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먼저 좀 점검하고 발굴을 좀 제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먼저 현재 그 농업 현실 속에서 위험 요소를 지금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것 제가 몇 가지를 이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기후 환경이 급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그리고 자연재해 등 증가에 따라서 봄철에 냉해가 오고 가을철에 장마가 오고, 따라서 이 농산물 수급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그 탄소 중립이 이어지면서 탄소 배출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 굉장히 좀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인구 구조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농촌 연령 70세, 평균 연령 70세인데 계속 후계 세대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출산은 나오지 않고 그 점차 고령화돼서 지역 인구가 감소가 되고, 그다음 대도시로 인구가 쏠림이 되고, 따라서 농촌의 인력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거주하시고 계신 그 정주하시는 분들까지 다 감소하는 악순환 구조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 감염병에 대해서 많이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곳곳에서 다들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에 따라서 생산과 유통 소비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그 관심이 매우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통상 환경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 RCEP, 그 CPTPP 등등해서 이런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도 어떻게 같이 맞춰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 단체에서는 일전에 그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농정 공약 요구 사항을 발표를 한 바 있고요. 따라서 거기에 관련돼서 좀 주요한 것들을 좀 이 자리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첫째로 그 농업 농촌 우리 그 농업인들의 자존심 그리고 그 위상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거냐. 그 첫 번째가 우리 헌법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내용이 헌법에 반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과거 몇 년 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잘 안 됐었죠. 또 하나 가장 큰 것이 돈이 있어야지 무엇이든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3%도 무너진 마당에 예산은 꼭 최소 4% 이상은 반영되어야 된다. 그리고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특히 면적 기준이라든지 등등을 반영해서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도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부분과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응과 그리고 농업을 보호하고 FTA랄지 그리고 검역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과 기후 변화 등에 따라서 지금 박기반 정비를 통해서 우량 농지가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농업 용수를 좀 과학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직불 예산은 당연히 환경의 가치에 따라서 공익직불을 점점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부분이 이제 경영과 소득의 안정 장치를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특히 최근에 이제 기상이유에 맞물려서 재해 대책 관련해서 많이 그 재해보험에 관련해서 좀 요구 사항들이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인력 공급 체계에 대해서도 이 불확실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이제 농사를 짓기보다는 적정한 시점에서 은퇴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울러서 그 청년 농업인 그리고 후계 농업인 그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영위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그 신규 인력들이 꾸준하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방 소멸 방지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 공간 계획이랄지 아니면 그 농촌 지역 그 삶의 질 향상 등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과 그리고 지역 지원 조직 효율화를 통해서 그 저희가 몇십 년 동안 얘기했던 산지 조직화 규모화 근데 현재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유통 체계를 구축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농업 부분의 통계가 굉장히 부적절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강화를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소비자들의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특히 이제 농식품부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그 농촌 고령화, 그다음 농산물 수급 문제 등등과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 소농과 그리고 중대농 규모화되어 있는 중대농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정책이 되어 있는데 이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큰 물줄기 한 방향을 좀 만들어낼 것인가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민단체 사무총장님으로서 하여튼 남은 100일 동안 하여튼 대선 공약에 하여튼 농업농촌 대책과 관련된 게 반영되도록 노력해 또 하시면서 하여튼 뭐 기후위기나 시장 개방에 대응한 뭐 헌법에 이게 농업의 공익가치 반영 이런 작업은 했었죠. 근데 하여튼 그런 것도 더 하고 또 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정화 강화 또 농업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의 한 2.9%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 비중을 높이는 이런 노력들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실시간으로 뭐 질문하고 의견이 하나 들어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우리 강마야 박사님 의견 중에 그 좋다고 하시면서 하여튼 백화점식 사업 중심의 농정 방식을 몇 가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주장이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개방 대책 그러니까 지금 개방이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개방 대책을 강조해 주신 문한필 교수님의 주장도 뭐 여긴 큰 쟁점이라고 써주셨는데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토론자는 우리 안병일 고려대 교수님께서 해주시죠. 네, 오늘 그 이태호 교수님 발표하신 거 들으면서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갔고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그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양극화하고 집중화라는 현상을 대부분 우리는 이제 이걸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태호 교수님 시각은 자급농과 상업농으로 분화시켜서 시장 개방에 적응한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저는 이태호 교수님 시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처한 농업 현실을 우리가 그동안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들 예를 들면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다 또는 뭐 양극화 집중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뭐 농촌과 농업이 사실 이태호 교수님이 이건 이제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농촌과 농업이 괴리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농업이 적응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사실 이태호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경쟁력이 취약하다, 우리 가격 경쟁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쟁력도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국산 농산물이 비싸도 소비자가 기꺼이 사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명품과 일반 제품을 비교했을 때 명품은 우리가 가격을 보고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점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러면 아마 정책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그동안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방식대로 뭐 양극화든 아니면 뭐 가격 경쟁력이든 이런 개개별 문제점 하나하나를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그 각각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다 해결하려고 정책들이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아지고요, 정책들이. 또 정책들 상호 간에도 상충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이제 문제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태호 교수님이 진단하신 것처럼 그것은 농업이 지금 처한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본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뭐 농업의 그 농정의 바라보는 틀일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어떤 뭐 정책을 제가 여기서 제안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동안에 쭉 생각해오던 어떤 그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동시에 개별 문제들을 하나씩 타겟팅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 그러면은 직불제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불제 예산을 놓고도 이제 사실은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부 정책들도 직불제라는 형식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이 훨씬 더 저는 목표 달성하는 데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처한 상황들을 문제점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안전성과 품질이겠죠. 그다음에 농업이 가지는 사회적인 역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공익직불제라는 말도 붙였지만 그런 역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식,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효율성이라는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들도 그런 틀로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 방향에 지향해야 될 중요한 방향이라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농업을 본다면은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도하는 농가 위주로 가는 것이 낫지, 이렇게 전체 농업으로 가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 교수님께서 하여튼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신 게, 하여튼 개별 문제 사안별로 우리가 정책이나 사업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책과 사업이 출현하고 오히려 일부는 어떤 상충성도 존재하고, 그래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큰 틀에서 아마 공익직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거기 소득 안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직불제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큰 틀에서 어떤 정책 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으로 가는데 바람직하지 않는가,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한 분이 왔는데, 이거는 근데 저희 세션과는 조금은 관계가 없는데, 메탄 감축이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 이게 이제 탄소 중립 사회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벼농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인데,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어제 조금 논의가 됐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오후에 우리 이후 세션은 축산이 논의되는 게 있던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농진청이나 이런 데서 최근에 세미나를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하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주최 측에서 보내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토론자는 인천대학의 우리 이명훈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천대학교 이명환입니다. 그 이태호 교수님하고 자주 말씀 듣고 할 기회가 있어서 저의 생각도 많이 비슷한데, 그 앞에서 현황을 파악하시는 부분에서 약간 강조를 안 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그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농업이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환경 부하가 많아졌다는 점 하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가 오면서 거기에 이제 불안정성, 그 다음에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나 메탄을 저감해야 되는 이제 그런 큰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도전에 포함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 도전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두 가지죠. 하나는 가격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가치의 괴리를 해소하고 필요한 자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가격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격에 의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의 재원이 필요한 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 하나. 그렇게 두 가지일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농업 정책 또 재정 구조를 보면 말하자면 가격을 왜곡하는,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코스트가 되는데 그걸 싸게 해주는 쪽의 정책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말씀하신 이렇게 말하자면 단편화되고 자잘한 사업들, 재정 사업들 그런 표현들을 앞에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의 공통점이 뭐냐? 결국은 정부가 지원할 대상을 선발해서 그 선발된 대상에게는 어떤 용역이나 재화를 구매하는 가격을 또는 금융 비용을 낮게 해준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즉 가격을 시장 가격과 이제 괴리시키는 거가 하나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사회적인 가치를 반영하도록 가치를 정상화시켜 주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것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새롭게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재적인 가치들, 그 다음에 농촌이 갖고 있는 아직 실현하지 못한 시장적인 가치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면 다른 지원들의 이제 이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정부 재정 구조의 변화를 이제 요구하는 것인데, 그럼 제 말씀의 초점은 그럼 이제 우리 농업 재정의 전략적인 재배분, 그리고 그것의 중기적인 시야를 가진 짧은 단기적인 거에 집착하지 않고 긴 목표로 각오하는 거, 그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냐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정부 재정과 관련된 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적인 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크게 보면 일반 농업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재정 분야에서 작용되는 게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3, 4년의 시정을 가지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도 국회에서 통과를 받아야 되는 예산이 있죠. 이건 단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재정 시스템을 선진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 단년도 예산에 같이 따라붙는 성과 계획, 성과 평가가 있죠. 근데 이것들을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재정 운영 계획의 경우에는 이게 원래 취지는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농업, 환경, 교통, 교육 각 분야별로 단년도가 보지 못하는 3, 4년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이 각 부처가 사용하는 예산의 큰 틀에서의 이 배분 계획을 세우라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이 제도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돼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본래 취지가 많이 상실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농업 분야 예산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보시면 지금 앞에서 많이 언급하신 소득 안정, 그다음에 유통 개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배분했다는 계획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다시 이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 계획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농림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업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현재 재정 체계에서 전략 목표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 밑에 단위 사업이 있고 한데 단위 사업이나 그 밑에 개별적인 사업 수준에서 그러니까는 이 재정의 이 체계를 보면 낮은 수준에서 성과 관리에 굉장히 집착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당국도 이제 그 낮은 수준의 재정 지표를 보고 뭐 예산을 깎니 안 깎니 뭐 이런 식으로 부처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 시대 전환과 필요하고 재원의 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집착하는 것만으로는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 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하는 그 수준을, 그게 초점에 가는 수준을 적어도 프로그램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나 다른 사업부처나 모두가 다 이제 그걸 좀 놓치고 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농림부의 전략 목표를 보면 경영 안정,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산업,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그다음에 농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지금 말씀드린 전략 목표 밑에 하부에 프로그램이 몇 개 서너 개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요 프로그램 단위의 전략 목표를 단년도로 볼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4년, 5년 정권이 바뀌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걸 형성을 하고 그걸 평가해가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는 제도적인 틀의 변화가 필요하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과 결부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우리 기본법에 따라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 농업농촌 발전 계획, 이 계획 안에 재정 계획을 넣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게 현실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지난 5년 지난 정권의 농촌 발전 계획을 보시면, 그래서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서는 이 농업농촌 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이 중기적인 재정 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우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부가세의 틀 안으로 농산물이 들어오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이 무슨 소비자나 농민들의 부담 같은 것은 많은 OECD 국가가 하고 있는 저세율이나 아니면 영세율 같은 걸 하되 그 부가세의 신고망으로 농민들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매출에 관한 정보 같은 것들 이제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고요. 소득세를 납부하는 의무도 더 그 상한선을 낮출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석유에 대해서 간접세를 농업에 관한 경우 전면적으로 면세해주는 시스템인데, 적어도 탄소세에 관해서 합의가 각 모든 조세 분야에서 탄소의 개념을 저감하기 위한 조세의 역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따라가면서 논의에 참여해서 농업 분야의 투입제, 특히 석유에 들어가는 탄소세 부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임용훈 교수님께서는 하여튼 시장과 아마 정부의 역할 뭐 이렇게 그거와 관련돼서 하여튼 가격 또 예산 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조세, 특히 저는 뭐 와닿은 거는 이 중기 재정 운영 계획 국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지금은 아마 그 당초 취지와 다르게 좀 단년도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식품부가 또 5년마다 하는 농업농촌식품발전 기본계획을 짤 때도 좀 이것도 반영하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용이한 형태의 어떤 정책 목표 또 프로그램별 뭐 전략 목표 이런 것들이 잘 설정이 돼서 또 그게 꾸준히 또 지속화되는, 또 그게 예산과 항상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섯 번째 토론자는 우리 송원규 우리 전농 여름연구소의 부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름연구소의 송원규입니다. 네, 이토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 모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사실은 제가 아니라 전농에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농민총궐기로 앞으로의 농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현장의 절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태 교수님의 발표 자료에 동의를 하면서 큰 틀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의 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 대한 어떤 냉철한 분석과 그리고 그것의 향후의 농정의 방향성을 시장이라고 하는 방향과 나름대로 중소농을 고려한 자원 배분의 어떤 형평성, 균형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라고 하는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주체로서의 농민과 그 농민들의 힘을 모으는 사회운동의 민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새로운 관점과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의 인식은 기후위기나 식량위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특히 뭐 기후위기에 대해서 농업 부분의 인벤토리는 뭐 4%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두 가지 축이 농업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과 현장이 참여할 수 있는 농정의 방향이라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농업, 공공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농업이라고 하는 건 용어 자체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과의 정책에서 균형을 찾으면서도 지금 농업 정책과 먹거리 정책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주요 농산물의 공공수급제라든지 현장의 생산자 조직화와 연계한 공공조달 혹은 공적 먹거리 조달 체계의 연결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작년에 전농에서도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30주년 토론회를 통해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고민이 듭니다. 기존에 경로 의존적인 규모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지역수산 체계를 얘기하는 푸드플랜과 같은 정책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어떻게 되면 모순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부가 두 개를 별다른 사회적 합의 없이 두 축으로 끌고 간다라는 고민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결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현장의 농가와 농민 주체들이 그 방향성에 동의하고 함께 가야지만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EU에서의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결국은 민관의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동력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소 협치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전면적으로 농정의 설계와 그 방향 정립에 있어서 협치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농정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조세 부분, 이명훈 교수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면 농민이 누구인가, 강마애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농업인에 대한 그런 연구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현장에서부터 올라와서 농경연에서조차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 이 식량위기 시대에 주체로서의 농민은 누구인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협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의 농정 수립이 향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혁신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농민수당이라든지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새로운 접근 방법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농민들도 이러한 시대에 부응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고민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고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위한 토론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송영구 부사장님께서는 하여튼 그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이것이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뭐 농민이나 농촌 주민이나 이런 그 참여하는 주체들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농업 쪽에도 하여튼 농정 설계나 방향 정립에 있어서도 현장 중심의 민간 협치를 좀 적극화할 필요 있다. 뭐 이런 거로 좀 귀결되는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7번째 토론자는 우리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마 김정희 부장님 빼고는 마지막 토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예, 사실 제일 마지막 토론자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준비한 걸 다 말해버리면 할 얘기가 없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다행히 겹치지는 않는 것 같아서 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 농촌의 이제 미래상을 지금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부분을 진짜 집중해서 고민해야 될 때이다. 왜냐하면 앞서 이태호 교수님 발제를 하셨습니다만 전문화나 전업화 뭐 이런 그 오랜 정책의 결과물이 지금 현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여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뭐 쌀 중심의 정책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이후에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면서 축산원에 이 중심을 갖기 때문에 결국 지금 대한민국 농업이 뭐 큰 틀로 보면 쌀, 축산, 시설 뭐 이런 식으로 딱 고정성을 갖춘 그런 형태로 고부가가치 생산 체제로 지금 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주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이게 상층농 중심으로 자원이 이렇게 배분되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에 따라서는 단작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그럼 과연 이런 상황을 앞으로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상황을 더욱더 가속화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방식으로는 아마 미래 대응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을 하나 경험을 했는데요. 6,000평이 넘는 큰 배과수원을 폐원을 하고 뭐 특별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력이 없다는 이유죠. 고구마로 전환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런 상황을 계속 앞으로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뭐 아주 작은 사례입니다만 굉장히 큰 그 울림이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하나 봤거든요. 결국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리 농업농촌 또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 지금과 같은 단작화, 고도화, 집중화가 아니라 결국 다각화와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러한 전제를 깔고 정책이 진행이 되어야만 이후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앞으로를 전망해 보면 결국 기술과 인프라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기계를 써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로봇까지 동원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스마트팜, 고도 자본이 투입되는 시대로 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책도 그것을 촉진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보완하는 형태로 다각화와 다양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 혁신 밸리라든가 이렇게 스마트팜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한 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익직부를 시행했고 또 기타 농촌에 대한 측면을 강화하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축을 갖고 있는데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그 둘 중에 하나의 정책의 방향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어야 하고 제 생각에는 다각화 다양성이고 그런 방향으로 앞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를 포함하는 조금 더 폭넓은 우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택직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익형 직불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는 이제 기본직불 중심으로 땅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하지 못한 부분이 선택직불이고 그 선택직불 안에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또 앞서 많은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요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근데 그 선택직불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역 중심, 협치 중심의 어떤 농정 추진 체계를 전제로 해서 지역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선택직불 추진 체계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택직불 그리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선택직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첨언을 좀 한다면 아마 다음 정부가 처한 상황은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일상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돌발적인 혹은 지역별로 나타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팬데믹 지금 상황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방역이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서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런 그 연습 성공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그 이상의 새로운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뭐 국경의 문제나 어떤 뭐 질병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아마 농촌 그 최말단부 그 변두리 부분에서 등장하는 그런 위기들은 아마 손쓸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재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 대응 체제를 갖추는 것이 아마 다음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민기 소장님이 아주 중요한 꼭지들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요약은 안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토론자는 우리 농식품부의 김정희 농정국장님이신데요. 그 하여튼 뭐 다 모든 걸 답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좀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데 저희가 사실은 30분까지 이게 끝나도록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보다 2분 더 드려서 7분 드리고 하여튼 국장님께서 마지막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농정국장을 맡고 있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예, 뭐 지금 지난 한 세대의 우리 농정과 우리 농업에 처한 그런 현실은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농업의 그런 인구 구조, 농촌의 인구 구조 안에서 고령 농가가 늘어나는 그 와중에도 전업농은 또 성장하고 또 청년농이 또 농업으로 들어가려는 흐름은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또 개방이라는 급격한 어떤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그 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제들을 안고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그리고 또 정부는 정책적 대응을 해왔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국민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그 어느 때보다 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새 정부에서 어떤 과제를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할 것인가, 우리 농업과 농촌 정부는 어떤 과제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아마 그 농업의 혁신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드는 일, 그리고 또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촌 사회의 유지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미션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적 가치, 농업 농촌에 대해서 어떤 공익적 가치의 그런 확장을 기대하는 국민적 관심 속에서 어떤 정책을 좀 더 비중을 두어서 추진해야 되겠는가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국정과제를 추리는 과정에서 농업계 또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과제들이 정리되겠지만 이미 농업계에서 그간에 이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던 문제들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해 볼 과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는 뭐 토론자분들 중에서도 언급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만 공익형 직불제의 확장 그리고 선택형 직불제의 어떤 그 확장 이것이 또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농가의 어떤 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으로서의 위치가 있고요. 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농업계에 이미 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간의 어떤 특정 품목의 소득 안정에 집중되었던 어떤 직불제의 구조를 농업 환경 보존이라든지 농촌 유지라는 그런 공익적 가치와 연계해서 어떤 그 포괄적인 직접 지불제 그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불제로 전환했다는 의미는 농가 소득 안정망의 그 틀을 굉장히 기조에서부터 바꾼 그런 전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가 하고 평가를 합니다. 뭐 상품 가격과 관계없이 특정 상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직불 예산이 매년 안정적으로 지금은 한 2조 4천억 규모입니다만 안정적으로 농업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안에서 이 공익형 직불제를 우리가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무는 어떤 공익적 가치에 국민들이 동의하는 어느 정도의 지불 수준을 지급할 수 있을 거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이 정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거냐. 결국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공익형 직불제 이제 토대는 만들어져 있는데 선택형 직불제의 확장성은 우리한테 또 주어진 또 어떻게 보면 숙제이자 또 기회입니다. 뭐 앞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담론이 지금 현재도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농업 분야의 어떤 탄소 저감 활동과에 연계한다든지 또 다양한 농촌 자원과 연계한 어떤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불 그리고 또 청년농에 대한 조금 더 배려와 관심 뭐 이런 그런 그 관점들이 공익형 직불제 확장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와 이제 정부 그리고 또 농업계가 모여서 그 작업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적정한 시기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내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공익형 직불제를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제 그 현실에 와닿는 그런 숙제를 저희가 지금 말하자면 이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급 대상, 직불제의 지급 대상의 구분,
그다음에 뭐 이행 점검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섬세한 정책의 추진 체계를 우리가 끌어나가는데 농업 분야의 정책 인프라가 그동안 많이 성장해 왔다고 우리도 판단하고 있었으나 그게 현장에서 상당히 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우리 토론자분 중께서 조세 체계와 연결된 어떤 그 누가 농업인가를 말하자면 그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런 과제는 농업계 내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좀 그 이어져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누가 농업인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정태적으로 어느 정도 농지를 가지고 있느냐, 막 이런 걸 가지고 농업인들을 판단했다고 하면 조금 더 동태적으로 농업 경영, 소득, 매출, 뭐 다른 분야에서 뭐 사업자 등록이라는 이미 조세와 연결된 그런 어떤 특정 직업군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구조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농업 분야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현재 있는 경영체 등록을 말하자면 좀 더 다듬을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새로운 그런 방식을 우리가 도입할 것인가, 이런 논의는 농업계 내에서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좀 큰 줄거리로 보면 소비자와 식품, 소비자와 식품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농업계의 관심, 개방 대응이라는 관심에서 그 국민들의 어떤 식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식량안보 계획에서도 일부 소개를 했습니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 체계, 이런 정책을 조금 더 제도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또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80년대 주곡 작업을 이루었지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소득이 성장한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이 양질의 어떤 식품에 대한 접근권이 충분히 말하자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게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뭐 보사연이 말하자면 권고하고 있는 최저식품비에 미달하는 식품 그런 어떤 그 구입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의 사례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서 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사실 특정 품목에 지금 피해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농산물 시장 부분에 있어서 잠식되고 있는 이 시장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제도적으로, 농산물 수요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이 이제 농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는 이미 뭐 시작이 된 지가 오래됐고, 그들이 이제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고, 청년층 중에서도 요새는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들이 저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정책을 농촌 쪽에 확장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계속해 왔는데, 본질적으로는 농촌 공간이 좀 더 매력적인 공간이 돼야 됩니다. 이 공간에 대한 정책에 솔직히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용이치 않았기 때문에 그간에 많이 담론화되지 못했습니다. 정책적 담론화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최근에 농촌 공간 계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의 그런 도움 속에서 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적인 프로그램으로도 발전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농촌 공간에 언어적인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농촌 공간의 그런 어떤 용도, 지역 부분에 있어서의 구분을 가지고 실제로 발전 가능한 매력적인 농촌으로 발전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새 정부의 큰 어떤 정책의 골격을 잡아가려는 노력을 우리 농업계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2분 오버됐는데요. 하여튼 뭐 세 꼭지 아주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공익직불제 확충, 특히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장, 이것이 아마 이런 기후 변화, 뭐 식량위기, 환경, 탄소 중립 시대, 또 혹은 청년농 확보 이런 거에 다 선택적 그 확장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소비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식품 지원 제도 이런 게 이제 소비 농정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진국에서 하는 거로 좋고, 또 농촌 공간을 활용한 뭐 이런 정책들이 아마 신정부에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에 대부분이 공감하시라 보겠고요. 하여튼 뭐 다음 세션이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저희가 진행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상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길 2021 4부 특별 2분과 농업농촌의 현실과 신정부 농정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이 발표해 주신 이태호 교수님 그리고 8분의 토론자 그리고 오늘 그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상으로 4부 특별 2분과로 이루어진 이번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